안녕하십니까. 윤태옥입니다.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지금 5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이야기는 이육사가 죽은 곳을 순국지를 찾아가서 그의 일생을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뒤집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북경에서 이회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육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실제로 답사 여행 다닐 때 그때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잡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육사가 어떤 사람인가 가운데 시인이었다는 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던 거고 투사였다는 거는 이미 이 자리에 갔을 때 명확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육사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한번 서로 이렇게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난징에 있는 조그만 야산에 있는 천령사라는 폐사입니다.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 전에 무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래서 난징에서 군정학교를 창설해서 1, 2, 3기를 배출했습니다. 그때 1기 가운데 이육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1기가 훈련했던, 교육받았던 곳은 아닙니다. 3기가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령사라는, 지금은 이제 활동하지 않는 폐사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이렇게 먼저 들어왔던 이육사의 생각, 이념적인 스펙트럼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육사는 굉장한 사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 보면 굉장히 레디칼,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에는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쓴 평문 이런 것에서는 그것이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 답사 여행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조선공산당이나 또는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입당했다면 어디선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입당한 적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가 쓴 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의 친동생이 이원조인데 이원조는 이제 이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조선문학가 동맹을 조직했었고 초대 서기장을 지냈습니다. 1947년에 월북했고 1953년에 북한에서 박헌영 그룹이 김일성에서 숙청당할 때 그때 함께 체포되어서 됐습니다. 육사하고 굉장히 친밀한 형제였으니까 살아생전에도 어떤 관계들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주변에 이런 거고 주변적인 상황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일단 1931년 그가 다녔던 군정학교의 창설자이자 교장이었던 김원봉에 관한 그의 언급에서 이 육사의 생각의 일단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육사는 그때 자신이 다녔던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원봉에 대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중국 부르주아 계급과 야합한 사람이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굉장하죠?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원봉의 사상이 애매하고 비계급적이다. 이것도 이제 육사의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김원봉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코민테른이 제시한 일국일당주의를 위반해서 조선인이 중국에서 조선혁명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혁명의 정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육사의 견해입니다. 이 일국일당주의는 뭐냐 하면 당시에 각국의 공산당의 관계는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이 상급기관입니다. 코민테른이 무엇을 정해서
각국의 공산당 수뇌부에게 명령으로 하다라는 책입니다. 코민테른이 지시하는 것은 곧 각국의 공산당이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어떤 겁니다. 그때 코민테른이 제시한 원칙은 일국일당주의입니다. 한 나라에는 공산당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가 온당하다. 조선 사람이 이 조선 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활동하고 안 맞다. 조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원칙 때문에 요 앞에 얘기했던 허영식도 1930년에 조선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그렇지 않았죠. 김원봉은 공산당에 물론 가입도 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혁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독자적인 어떤 일들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정학교를 창설해서 운영하고 인재를 키운 겁니다. 이육사가 거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군정학교 일기 과정을 다 거쳤지만 그는 일국일당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걸로 이유로 김원봉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로 보면 당시에 가졌던 이육사의 이 사상적인 스펙트럼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빨갱이겠죠. 빨갱이. 요새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요새는 뭐 조금 그런 말이 좀 완화된 셈이니까 빨갱이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상적인 스펙트럼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920년대 이후에 20년대 초반 이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젊은이들의 상당 부분은 전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사회주의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의 희망은 러시아 혁명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괴물로 성장을 했어요. 그게 제국주의죠. 그래서 여기저기 식민지를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이 피압박 민족, 압박과 피압박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런 자본주의가 됐습니다. 그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였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정치로서 혁명으로서 성공한 첫 번째가 러시아였습니다. 그 러시아 혁명은 1920년대, 1910년대 말 20년대에는 30년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피압박 민족 내지는 그런 이 고통에 빠진 사람들, 자본주의에 의해서 밟혔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지만 임시정부가 걸었던 노선은 소위 말해서 비폭력 또는 외교론입니다. 우리가 잘 얘기해서 호소하면 조선은 독립시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때 독립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냈던 성명서 중에 하나가 의열단의 어떤 폭탄 투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신없는 젊은 것들아 너희들의 그런 과격주의로는 조선의 독립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내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로 경도돼 나간 겁니다. 김산도 어렸을 때 20대 초반 10대 19, 20살 때 그랬었습니다. 임시정부 밑에 일을 하다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육사의 어떤 그런 이 사상적인 스펙트럼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33년에 국내에서 발표한 자연과학과 유물번증법 이런 것들도 이제 육사의 어떤 생각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평문인데 그 평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육사의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배웠던 독립운동사에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하더라고요. 하나가 민족주의 진영, 하나는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로 뭐 어색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거고 이렇게 귀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때, 그것이 적절하게 분류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옆에 뭐로 분류를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반민족주의 또는 비민족주의 또는 국제주의. 국제주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단일한 혈통 또는 단일한 문화, 단일한 국가 이런 것들의 이익은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쉽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민족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 이런 걸 뭐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제주의는 그렇지 않다. 국가 내지는 민족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하면 그 안에 계급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걸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이 계급과 저 민족의 같은 종류의 입장에 처해 있는 계급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주의니까.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분류를 하면 그 옆에는 국제주의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거의 시작을 반대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렇게 분류를 해보죠. 그리고 그 옆에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이런 건 아니죠. 그 옆엔 자본주의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는 스스로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랬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는 또 상당 부분 민족주의적인, 민족 우선하는 어떤 태도나 정책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자본주의라고 실제로 내용이 자본주의일 것 같아요.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의 민족주의는 일본 사람들의 민족주의하고 부딪힌 거 아닌가요? 일본은 국제주의인가요? 제국주의는 어떤 이런 정책이나 또는 국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격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표현하지만, 조선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민족주의가 부딪혀서 이긴 자와 패배한 자, 밟힌 자의 관계가 그렇게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일본도 민족주의잖아요. 민족주의는 종교하고도 또 괜히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족 이익이든 민족의 어떤 입장을 우선하는 태도이기는 하지만, 민족주의는 어떤 이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허점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족주의 진영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의 독립을 했다고 치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나요? 민족주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민족주의의 내용이 뭔가요? 거기서는 일본이라는 적대적인 세력이 민족 단위로 있었을 때는 그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우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면 그때 자본주의로 세울 것인가, 또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당장 일본을 물리친 다음 바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과제에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계속 자임하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쓰는 게 좀 쪽팔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하면 자본주의를 잘해서,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우리도 미국처럼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뒤집어 엎어서 일본을 우리 식민지로 삼아서 핏바람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현대사, 저는 뭐 이렇게 독립운동도 다 현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의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존재했었으나, 실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는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것이 무언가 약간 왜곡되고 무엇인가 약간 달리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관계를 놓고 뭐 그거 자체를 탐구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베이징 다음에 상해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일단 자본주의파의 집약된 힘이 집약된 중심체였던 임시정부를 먼저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현재 대한민국의 법통이 거기에 이어져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큰 의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거는 3.1운동에서 곳곳에서 전국적인 전민족적인 어떤 저항운동이 생겼고 저항운동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어떤 중심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임시정부, 정부 또는 임시정부의 어떤 설립, 구축을 모두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의견이 모아졌고 그것이 결집돼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9년에 100주년이 되는데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일단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뀐 겁니다. 대한제국의 주인인 황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패해졌고 물론 이제 현실 정치로는 일본에게 다 먹혔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다음에도 그 황제를 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이 이미 명확하게 정리된 한 시대가 완전히 마감된 거죠. 이시성을 가진 왕실이라고 하든 이시성을 가든 황실이라고 얘기하든 이거는 폐기된 겁니다. 폐기된 이후에 첫 번째가 대한민국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러나 이 민국이 좀 전에 했던 얘기와 연관해서 하면 사회주의 진영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조선인의 독립운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파 중심으로 명망가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상해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해에 가서 여러 사람을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